안녕하세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서울하우징랩 그리고 집걱정 없는 세상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가 얼마나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누구나 의식주는 기본이고 집은 삶의 중심으로서 쉼터이자 혹은 피난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주거급여가 삶의 중심으로서의 지배 일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거급여가 목적으로 하는 바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해서 주거 안정과 주거 상향에 기여하는가를 유엔 사회권교역위원회의 적절한 주거로서의 적절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발제는 이원호 도시연구소의 책임연구원께서 이제 발제를 좀 해주실 거고요. 저희 시간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30분 발제를 하시고 저희가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두 분 토론자를 모셔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원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오늘 발제를 맡았습니다. 사실 제목이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 조금 제목만으로는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정확히 얘기하자면 앞서 이제 좌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엔의 적절한 주거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이 주거급여가 이 주거권 보장에 합당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개선 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토론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 특히 좌장으로 계신 김선미 센터장님이 이 주거급여와 관련돼서 현장에서 많은 상담과 지원들을 하고 계시면서 더 많은 문제들, 또 제 발제에 담지 못한 전달 체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 이 고민과 의견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부족한 발제는 이따 또 종합 토론을 통해서 토론자들과 좌장께서 보충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거권이라는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의 현실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주거급여의 현황들, 그리고 이 주거권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주거급여는 어떤 개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글쎄요, 우리말로 좀 풀이하자면 적절한 주거의 권리라고 번역되기도 한데요. 정말 살만한 집에 살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라고 하죠.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한국도 국회 비준을 통해서 사회권 규약을 정식으로 가입한 국가입니다. 이 사회권위원회에서 이 적절한 주거의 권리의 7가지 구성 요소를 이미 1991년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주거권의 구성 요소라고 하고요. 이 7가지는 점유의 안정성, 그리고 적절한 주거시설과 서비스, 거주 가능성, 비용의 적절성, 문화적 적절성, 접근성, 위치, 이렇게 7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7가지 요소들이 잘 충족되는 것이 적절한 주거이고, 쉽게 말하면 주거권이 보장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아마 크게 좀 더 우리가 추려본다면 실제로 주거권의 3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살고 싶은 만큼 내가 살 수 있느냐,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유의 안정성이란 것일 테고, 두 번째가 그 집이 살기에 적당한 집이냐, 최저주거 기준 미달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등등. 그래서 적절한 주거 서비스 및 거주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살만한 집이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무리 살만한 집이어도 그게 내 경제적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집값이나 전월세가가 된다면 사실상 적절한 주거라고 할 수 없겠죠. 그게 부담 가능한 비용이냐라는 것들. 그래서 이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점유의 안정성, 거주의 안정성, 그것이 살만한 집인지라는 것들, 그리고 부담 가능한지,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게 적절한 주거에 가장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적절한 주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비적정 주거라는 것은 결국은 점유 안정성이 낮은 거죠.
보통 이게 뭐 강제퇴거, 한국에서 강제퇴거하면 개발로 쫓겨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는데 개발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현행 임대차 보호 제도에서 2년, 뭐 이게 갱신권이 있어서 4년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결국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나가야 된다면 이거 역시도 강제퇴거이고 짧은 거주 기간이란 점에서 점유 안정성이 낮은 거고, 이게 소득 대비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는 것들, 그다음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열악한 주택, 뭐 비주택, 지옥고로 대표되는 이런 열악한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이런 것들은 적절한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정 주거권의 이 세 가지 요소, 특히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얘기할 주거비 지원이라고 하는 이 주거급여의 지원 계층이 되는 임차 가구들은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점유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알고 계시듯이 임차 가구들의 점유 안정성은 굉장히 낮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임차 가구는 38%고 전세, 이 중에 월세 가구가 23%로 전세 가구보다 월세 가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월세 가구의 비중은 2010년 이후부터 역전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임차 가구 중에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임차 가구가 54%로 이 자가 가구보다 훨씬 많고, 그 임차 가구 중에 28%가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임차 가구들의 점유 안정성 측면을 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한 집에 평균 10.6년을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 가구 같은 경우는 3.2년으로 거주 안정성이 매우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거 안정성의 측면에서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낮다면 다음으론 이 부담 가능한 주거비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2인 가구 이상 임차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변화인데요. 이 중에 이 RIRA라고 된 표가 이 주거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임대료뿐만 아니라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뭐 이 전기, 수도, 가스와 관련된 이 주거 유지비가 있죠. 이것을 포함했을 때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RIR 비율을 보시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에 RIR 11.9%에서 2016년에는 22.7%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이 말은 임차 가구들은 소득의 22.7%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히 역대 정부 중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6.6%나 상승을 해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러니까 이 주거 유지비가 포함되지 않은 이 RIR 가격으로는 2017년 4분기와 2분기 RIR 퍼센트를 구해봤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실제로 2017년 4분기에서 2018년 2분기에 가처분 소득은 감소했는데 오히려 주거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더욱더 그러니까 주거비가 더 늘어나면서 RIR 비율도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주거비 부담의 과중함은 저소득층일수록 더욱더 과중함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1분위 하위 20%에 해당하는 임차 가구의 경우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부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분위 전체 가구의 R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9%고 그중에 세입자 임차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 1분위 하위 20%는 49.8%, 즉 소득의 절반을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2분위, 그러니까 하위 40% 역시도
30.8%로 거의 30%가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차 가구 소득 하위 1, 2분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득의 30% 이상 1분위는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부담할 정도로 매우 과중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 통상 해외에서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20에서 30%를 넘어갈 경우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소득 하위 1, 2분위의 이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뭐 3분위만 보더라도 이미 23.5%고 전체 임차 가구도 역시 22.2%로 사실상 임차 가구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에게 그 부담은 매우 과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유의 안정성 측면, 주거비 부담의 측면을 봤다면 결국 그것은 살만한 집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많이 알고 계시듯이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나 주택이 아닌 쪽방, 고시원, 여관, 연인숙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들, 그리고 반지하 옥탑 등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들이 높게 나타나고, 총 최저주거 기준 미달이나 주택 이외의 거처 지하 옥탑 거주 가구가 228만 가구, 주거빈곤 가구의 숫자는 228만 가구로 나오고 있고, 특히 이 중에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고시원, 여관, 연인숙,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특히 이제 주거권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점유의 안정성, 그다음에 거주 가능성, 부담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임차 가구들은 낮은 점유의 안정성과 높은 주거비 부담, 그리고 열악한 주거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현실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결국 주거권의 실현이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책들,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는 크게 앞서 얘기한 이 주거권의 3요소가 결국 정책의 목표이기도 한 거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 그다음에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이기도 하고, 실제로 주거복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가 특히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서 수행하는 정책 수단, 그중에서 일종의 지원, 주거와 관련된 지원 수단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인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주거비 보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다룬 것은 이 주거 지원 프로그램, 주거 지원 서비스로는 일종의 현물 보조, 공급자 보조로 가는,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이 공사나 사회주택 업자나 이런 데들을 이 공사를 지원해 줌으로써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저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누리게 하는 게 있다면, 두 번째로 하나가 이제 수요자들, 당사자들이 직접 현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있는 거고요. 이런 직접 그러니까 지원 서비스 외에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통제를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일단 각각의 장단점을 보자면, 그러니까 사실 공공임대주택은 장점은 바로 이 정책 목표를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주거비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와 임대료 상승이 제어되는 측면을 갖고 있고,
주택의 수준 역시도 기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서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이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적절한 주택 정책인데, 다만 이게 결국은 재정 부담이라고 하는 비용 소요가 크고, 또 하나는 이 재정 부담과 토지에 어쨌든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많은 양이 공급되지 못하기도 하고, 실제로 한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 6%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일한 계층, 동일한 소득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이 수평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여전히 좀 공공임대주택의 제약 중에 하나가 한번 입주하면은 임대주택 간의 이동이 불가한 문제 때문에 주거 선택에 제한이 있다라는 점이 있겠죠. 반면 이 수요자 보조인 이 주거비를 보조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 현물을 보조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절감되고, 또 이 동일한 이 소득계층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일종의 수평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고, 어쨌든 민간 주택을 이 주거비 보조를 받아서 선택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주거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이 주거비 보조가 민간 임대료 상승의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실제로 이 주거급여 인상에 따라서 쪽방 월세가 따라서 인상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문제들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주 기간이나 임대료 안정화 같은 통제를 하느냐 역시 중요한 정책 수단, 시스템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세 가지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다음 토론회에서 이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민간임대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법과 관련된 토론을 이후에 아마 또 진행될 예정일 테고요. 저는 이 중에 이 주거비 보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이제 현행 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급여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의 개요나 내용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따 이제 문제와 개선 방안 중심으로 얘기할 텐데요. 주거급여의 목적은 주거급여에 이렇게 나와 있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주거권의 요소 중에 부담 가능성이란 표현은 여기 빠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주거급여를 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이 주거급여의 목적은 결국은 이 주거권의 실현,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통해서 점유 안정성이나 적절한 주거 수준이나 부담 가능한 주거라는 측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목적에 비춰봤을 때 실제로 주거급여가 어떠한지를 좀 이후 살펴볼 텐데요. 많이 알고 계시겠듯이 주거급여는 2015년에 기존에는 이제 통합급여 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통합급여 체계로 있다가 2015년에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각각의 개별급여로 전환되었고, 소관부처의 변경도 있었고, 소득 인정 이 지급 대상과 관련돼서도 상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전과 개편 이후 비교는 표로 좀 대신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이 대상 가구의 소득을 가지고 이 주거급여 대상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주거급여의 이 범위는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존에 43%였던 게 2019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해서 올해는 기준 중위 소득 45% 이하 가구 가지고 내년에 46%까지 보장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 45%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82만 원 월 소득 82만 2천 원 정도이고 4인 가구가 219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임차 가구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거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뭐 이것도 좀 간략하게만 넘어가자면 어쨌든 임차 가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유의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기준 임대료 를 상한으로 설정해서 실제로 지급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역시도 주거급여 대상이 되고요. 이 기준임대료는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와 세종시 그 외 지역으로 나눠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나누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 1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31만 원을 상한으로 해서 실제로 지급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 소득 기준, 그다음에 자산 기준을 계산한 소득 인정액으로 같이 봐서 실제 지급하는 임차료를 지원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자가가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자가를 소유했고 아까 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에게 주택의 이 수선 정도에 따라서 노후도 평가를 통해서 경보수 같은 경우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을 기준으로 한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8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제부터가 결국은 이제 이 주거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인데요. 문제점은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있겠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주거권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점유의 안정성과 거주 가능성, 비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주거급여는 빈곤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범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또 중위소득 기준도 기존의 43%에서 45%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상 가구 수는 적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5.8% 정도. 또 다른 통계에서는 5%가 좀 안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OECD에서 이 주거비 지원을 받는 가구들이 평균 10%인 것에 비하면 사실 절반 정도 수준밖에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특히 이제 현행 기준의 차상위 이 계층도 이 주거비 지원제도, 그러니까 주거급여 지원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서 빈곤층의 상당한 규모가 결국은 이 주거급여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 주거급여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현행 일종의 주거 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거급여와 같이 일종의 주거비 지원하는 제도가 결국은 이제 월세 가구의 주거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주거와 관련된 지원 제도, 특히 뭐 비용 지원, 뭐 이 주거비 지원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대출이나 이 대출 이자를 2차 보전하는 이런 주거복지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일종의 내 집 마련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 체계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임차 가구 중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전세로 옮길 수 있는, 그리고 자가로 옮길 수 있는 이 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월세 가구 중에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 외에는 월세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이 사실상 별로 없는 문제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거사다리 지원 정책, 그러니까 자가 중심의 자가를 향해 가는 주거사다리 지원 정책은 결국은 민간주택 시장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계층들에 보다는 상대적으로 해결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의 계급 역진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특히 어쨌든 월세 가구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거급여 수급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연소득 1천만 원 이하가 되겠죠. 예. 그 연소득 1천만 원 이하가 주거급여를 받는 것이라면 그 외에 이제 전세로 혹은 자가로 갈 때 지원하는 제도는 사실상 자기의 이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지 가능한 계층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연소득 3천만 원 이상 되는 가구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주거급여 수급하지 못하는 1천만 원 이상이고 전세나 주거를 이 자가를 가질 수 있는 이 소득계층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연소득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가구에게는 사실상 거기에 그 정도 소득에 있는 월세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너무 없다,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들, 특히 한국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비정규직이 많은 상황에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준 중위 소득은 지원 대상에서 넘어서지만 전세나 자가로 이동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계층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약간의 계층의 역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다시 이 주거급여로 돌아가자면 특히 이제 실제 임차료보다 보장 수준이 낮다라는 건데요. 주거급여 평균 수급액이 2021년 기준 16.6만 원으로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낮습니다. 네. 2020년 기준에 서울의 호당 월세가가 54만 원인데 올해 그 기준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31만 원으로 여전히 차이가 나고요. 특히 이 표를 보시면 이건 2019년 기준 표인데 민간 주택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가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기준 임대료보다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를 봤을 때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구의 62.3%가 주거급여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급지별로 보시면 1급지에 거주하는 수급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16년부터 19년까지 보면은 실제 임대료보다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라면 4급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61.2%에서 69.4%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거권의 한 요소인 적정한 주거 품질과 관련돼서 주거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 기준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행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 품질과 연계되지 않고 있고 앞서 봤듯이 보장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주거급여를 지급받고도 그 주거급여로 지하나 옥탑, 고시원 쪽방을 벗어나기 힘든 실정입니다. 2018년에 종로 9길 고시원 화재 참사가 있었고 7분이 그곳에서 사망하셨는데 그들 중에도 4분이 기초생활수급자고 3분이 일용직 노동자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을 통해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고시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시원과 여관여인숙, 그래서 이제 주거급여 수급가구 임차가구 중에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8.18%가 이런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 임차가구 수급가구의 27.05%, 30% 가까이는 최저주거 기준 미달 하는 거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면적 기준만을 따진 거라 다른 기준까지 더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를 수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 기준 이하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자동 쪽방촌 같은 경우에 평균 월세는 기준 임대료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의 문제점으로 또 하나는 결국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그 한계가 여전히 주거급여에도 전이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기본 재산액이 낮고 이 재산을 소득 환산하는 것들이 높은 이런 문제들이 주거급여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까다로운 가구 요건과 이주민의 배제의 문제인데요. 30세 미만의 청년 가구들, 비혼한 청년 가구들 같은 경우 2021년부터는 원 가구가 수급 가구면 이 독립된 청년 가구도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주민이 현행 주거급여 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점 역시도 문제라고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그럼 주거권으로 봤을 때 현행 주거급여 제도가 점유 안정성이나 주거비 부담 완화나 주거 수준 향상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상 이 주거급여만으로 점유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죠. 당연히 여기에는 그 계속거주권이나 갱신권 같은 제도들이 결합돼야지 가능한 거고요. 주거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어쨌든 주거비를 직접 보조함으로 통해서 이 주거비 부담 완화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이게 한편으로는 임대료 상승으로 작동된다면 그 역시도 좀 약하게 작동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이것도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장치와 연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거 수준 향상에 역시도 앞서 보았듯이 이 현행 주거비 지원 제도만으로는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이마저도 없다면 더욱더 열악한 주거 수준으로 간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겠습니다. 네, 시간 오버했는데 3분 5분 안에 정리하자면, 결국은 그러면 이 주거급여를 확대해서 대상이나 지원을 확대해서 실제로 이 그러니까 자가로 가는 가구에 지원하는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월세에 살고 있는 가구에도 주거 정책이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점유 중립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걸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개선 과제입니다. 결국 급여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급여 대상 확대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기준 중위소득을 60% 이하로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보장 수준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점과, 또 주거 유지에 필요한 비용, 일종의 관리비라고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주거급여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주거 품질을 연계한 주거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민간주택에 대한 주거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급여 대상 확대는 결국은 이제 계속 예산과 실제로 어느 정도 대상자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일 텐데요. 어쨌든 기준중위소득 현행 45%를 60%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OECD 평균인 10% 수준까지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고, 역시 이 다양한 가족 구성이나 이주민에 대한 이런 이 대상 가구에 포함하는 방식, 그리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수급 가구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GDP 대비 이 주거급여 예산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한국의 경제력, 최근에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선진국 진입했다라는 발표도 보셨지만 그것에 비해서 아주 낮은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장 수준 확대를 위해서는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되는데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료를 반영한 기준 임대료로 돼야지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표는 주거급여 수급하는 임차 가구 중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45.3%고 또 이 절반이 45.7%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사실 전세 임대
전세까지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한 거기 때문에 전세임대를 뺀다면 사실상 59%, 그러니까 60%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에 민간임대주택에 있는 거고 나머지 30% 정도만 40% 정도만 공공임대주택에 있는 거여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수급가구가 적절하지 못한 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기준임대료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주거 유지에 필요한 비용들, 관리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거급여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급여에서는 이 최저생계비에 이 광열비나 수도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계획별 급여로 전환되면서 이 관리비가 누락된 상태로 있는 건데요. 또한 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들의 이 관리비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쪽방이나 고시원 비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감으로써 기존에 쪽방에 있을 때 부담하지 않던 주거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감으로써 월세 부담은 없는데 관리비 부담이라는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특히 영구임대주택처럼 임대료가 낮은 가구들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로 이 월세는 해결이 되지만 사실상 임대료 월세보다 더 높은 관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7월 소병훈 의원실에서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상황을 발표한 거에 따르면 17,800가구가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관리비 미납 상태에 있다라는 거고 이 중에 203가구가 관리비 미납으로 퇴거를 실제로 당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런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 연체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 주거급여에서는 이 관리비 문제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거 품질과 연계한 제도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주거급여에서 기준임대료 책정 시에만 이 최저주거 기준이 고려되는데 수급가구가 거처하는 이 집에 최저주거 기준이 준수하는지 여부가 정책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 이런 주거 수당을 받는 가구가 최저주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거주한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4년 이내에 충족하는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조항인데 그것을 위한 지원과 규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주택 바우처가 지급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이런 제도들을 갖고 있고 미달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하는 이런 제도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거급여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거처에 방치되고 있는 방식은 사실상 이 주거급여가 결국은 임대인의 이 소득으로만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품질과 연계하는 주거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앞서도 코로나 이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그나마 주거 안정성과 이 주거의 품질, 그다음에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주거권이 보장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역시 코로나 장기화 이후에 임대료 체납과 관리비 체납 등의 문제로 퇴거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실제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재택이 가능한 계층과 불가능한 계층, 그것으로 소득이 유지되는 계층과 유지되지 못하는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되는 계층 사이에 사실상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신년 그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라디오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도 올해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집과 연결된 소비 상품들이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소득이 유지 가능한 계층은 더 넓고 쾌적한 집 혹은 집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욕구들이 증가하는 반면에 소득이 감소한 계층들은 특히
이 소득이 감소한 계층, 특히 이제 불안정 일자리에 있는 계층들은 자산이 적고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 상실로 인해서 임대료가 체납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퇴거가 되는 일종의 고용위기와 주거위기, 해고와 방패라는 이중위기 대상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 이후 경제 대책으로 퇴거 모라토리엄 같은 퇴거 중단 조치나 주거비 지원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처럼 우리도 특히 이런 이중위기 가구에 있는 대상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주거비 지원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좀 분주하게 시작하는 바람에 소개도 잘 못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성북과 종로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김선미라고 하고요. 저희가 여기 이제 결합하게 된 게 직걱정 없는 세상 연대의 연대 단위로 저희 서울주거복지센터 협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이런 자리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분은 그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님이셨고요. 오늘 토론해 주실 분은 제 왼쪽에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네, 모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위원장님 이렇게 두 분이 네, 토론을 해주실 겁니다. 시간 배정은 토론은 각 10에서 15분 정도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희 쉬는 시간 없이 5시 15분까지 이곳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종합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잘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걸어드린 링크에 자료집이 다 있고요. 토론 자료도 올라와 있거든요. 열어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간략히 앞에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주거급여가 얼마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용의 적절성, 점유 안정성, 그다음에 부담 가능성이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거로서의 적절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중간에는 주거급여의 변천사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임차급여, 유지수선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대상 규모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OECD 가입국가 평균 10%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5%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GDP 대비 예산이 1% 미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급여의 예산이 아마 1조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년도인가요? 불용액이 한 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필요하구나라는 걸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상 포괄성 그래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주거비의 충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거로서 적절성이 매우 떨어진다. 해서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거의 10%에 달하고 30% 가까이가 최저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지경에 놓여 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 대안으로서 점유 형태와 무관하게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 확대는 물론이고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경우에 민간 주택의 품질 규제 정책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주거비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정한 거처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노홍노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지면 바로 집도 상실하게 되는 이런 고리를 그래서 위기당할 수 있는 주거비 지원 제도 연계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남기철 교수님부터 이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남기철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원호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신 오늘과 같은 발제에 대한 토론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의견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주거급여가 대상의 포괄성, 그 다음에 보장성의 정도, 그리고 다른 주거복지 정책과의 연계성에서의 마찰 지점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1년에 GDP가 한 2,000조, 예산이 500조, 600조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조금 늘어났죠. 코로나19 때문에 확장 정책으로 늘어났지만
다른 서구 국가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돈을 안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본다면 상대적인 비율로 그렇게 예산을 안 쓰는 나라에서 상대적인 비율로 주거급여 예산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들은 이 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적인 예산으로 표현된 정책적 관심이 좀 모자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좀 신기한 점은 언론에서는 항상 늘 부동산 얘기입니다. 집값 이야기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만 잘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동산이 이제 굉장히 화두인데 발제문에서 이원호 집행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정책적으로 쟁점화되고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그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다들 집은 자산 축적 수단이나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각되고 있는 쟁점 사항들은 가만히 보면 자가 마련, 계층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표심을 잡는데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공정론이 한참 뜨거웠던 적이 있었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고 어느 유력 정치인의 자제가 대학 혹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공정성의 시비라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던 바가 있는데요. 마치 지금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이게 문제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그런 식의 공정론, 그 마이클 샌델인가요? 그 사람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 이 제목으로 이름을 냈었는데 거기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측면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내 능력이 좋아서 경쟁을 해서 기술로 나의 능력으로 좀 더 위로 올라가려는 게 공정의 핵심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가를 나도 내 집을 돈 주고 사서 이 집값이 뛰어서 돈을 좀 벌어야겠는데 이게 왜 내 앞에서 문이 딱 막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되고 정책에서도 그런 곳에 핵심이 많이 두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당장 자가 마련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아까 집행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적절하게 살 수 있는 나의 국민권으로서의 주거권이라는 것들이 자산 확보를 위한 공정한 경쟁보다 더 하위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가 명백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했죠. 집값 맨날 이야기했지만 형편없이 잘못되어 있고 이거 분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거권 확보의 우선성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자산 축적의 기회를 조금 더 넓히자라는 쪽으로 가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지점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집행위원장님께서 이 주거권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현재 제도들을 분석해 주신 부분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점유의 안정성, 비용 부담 정도, 주거의 품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추어 볼 때 좀 더 확장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현재의 중위 수준 45% 이제 1% 정도 더 올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거급여라는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주거 빈곤에 대응하는 정도의 수준에 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적어도 빈곤이라는 선에는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볼 때 빈곤 그러면 OECD 어느 자료에서도 5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현재의 45%라는 것들은 좀 크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보장성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최저 주거 수준을 충족하는 일반 주택의 임대료 수준에 맞추어지는 것들이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맞추어져서도 곤란하고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수가 적으니까. 그리고 혹은 아주 형편없는 수준의 품질의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임대료 수준에 맞춰져서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저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임대료 수준에 맞추어주는 것들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 중에서 나왔던 그러면 이 주거급여와 관련돼서 그 금액을 받는 임대자가 제공하는 주택은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를 하는 것, 약간 정책적으로는 조금 정밀한 방법을 써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가뜩이나 저렴 주택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칫 그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 맞으나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조절하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제 발제 자료, 토론문 자료에 짧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거복지 정책은 네 가지 주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것,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죠. 두 번째는 수요 측면에서 임대료 보조를 비롯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법.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주거비 지원을 주거급여법으로 독립시키면서 예전에는 주거비에 포함되어 있던 임대료 광열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정말 큰 문제이고요. 주거비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택 개조와 개량, 주택의 품질을 맞추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특별한 욕구를 가지는 주거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 약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통 주거 취약계층 그러면 지금 현재의 주거가 불안한 사람들이고, 주거 약자 그러면 똑같은 조건의 주택만 가지고 생활이 좀 적절한 주거 생활을 하실 수 없는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일 텐데요. 주거 약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와 함께 주거 지원 정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정책들이 서로 잘 연계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사실 주거급여하고 일반 임대료가 자체가 워낙 비싸기도 한데요. 저렴주택도 모자라고 이거를 억지로 끌어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쪽방 임대료를 낮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거를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혹은 사회주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임대료 수준도 끌어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공공임대주택의 거주는 최저 주거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 주거 기준하고 서로 상호 잘 조응이 되어야지 이것들이 맞아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 각각의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 몇만 호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잘 안 맞고요. 심지어 숫자의 합계도 안 맞고, 이 정책과 주거급여 정책의 주거급여 보장성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건지도 잘 맞지 않고, 주택 개량 사업들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 간의 그 조응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토론문에 조그만 그림을 하나 넣어뒀기 때문에 그 자료 한번 봐주시면, 나중에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요, 간단합니다. 이 그림 뭐냐면 이거 우리나라 노인들 요양과 관련되는 건데요. 한국하고 OECD 평균 그림 딱 보시면 한국 노인들이 서구국가 노인보다 연령이 아직 젊어요. 초고령 사회 고령화된 지 얼마 안 돼서 연령이 젊으신데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 계신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건강이 나빠서 들어가 계신 게 아니라 주거가 취약하고 지역사회에서 사실 여건이 안 되니까, 특히 그 연한 색깔로 되어 있는 요양병원 입원자는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거는 근데 어르신들의 요양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주거생활이 힘드니까 병원으로 들어가실 수만 있으면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장기요양 10년을 거치면서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었는데, 현재의 상태에서 주거를 재산이 아닌 주거권을 먼저 놓고 생각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없다면 아동, 노인, 장애인,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모든 인구 집단에서 파행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권은 자산 증식보다는 모든 사람의 권리여야 한다는 점을 마치 국가가 국민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 정책이 주거권보다는 자산 증식으로 가 있거든요. 이것 자체를 방향을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규철 교수님 토론 내용 잠깐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오늘 말씀하고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냥 수렴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로 정책의 원칙과 목표가 바로 서야 된다. 그게 자산이라던가 혹은 자기 집을 갖추는 게 최종 목표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주셨고요.
그래서 정책 간의 조응성을 고려하되 정책의 목표는 분명히 주거 안정성, 점유 안정성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발제문에 나왔듯이 점유 형태와 무관하게 그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민달팽이 유니온 지수위원장님께서 아마 그 뒷부분 자료 보시면 해외 사례들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연령과 관련된 주거급여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문 제목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어디까지 왔니? 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더 이렇게요. 여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저도 이현호 위원장님이 써주신 그 이제 발제문들을 쭉 보면서 그 주거급여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도가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삶의 그 위기 상황을 겪게 됐을 때, 그때 사회가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주거 불안을 같이 해소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하길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으로 좀 이 발제문들을 좀 보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토론에서 제가 좀 공유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발제문을 보고서 이제 토론문 작성한 것을 같이 참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존 주거급여 제도는 2018년에 발제 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는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이, 이게 국민기초생활기존 이제 보장법에서 보면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요, 어쨌든 간에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취급이 되도록 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진주에 살고 있고 저희 엄마가 이제 강릉에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만 30세 미만으로 이제 미혼 청년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동일 가구로 여겨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구를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구 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제도 안에서 이제 아예 신청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따지기에 앞서서 연령이나 이제 가족 구성이 이제 미혼이고 뭐 이렇다는 이유로 바로 그냥 제외되는 그 문제점을 사실 계속해서 민달팽이가 함께 주목해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1년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대 청년에 대해서만큼은 주거급여에서는 그래도 사회권적인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좀 보장해주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사실 이것은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두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그 지원 대상이 가구주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뒷장에 보시면 청년 주거급여란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분리지급에 대한 설명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급 대상이 사실은 그 가구의 어떤 가구주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의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됐을 때 그 대상에게 지급을 해주는 제도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주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왜 분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학업을 이유로 학원을 다니거나 뭐 어디 학교를 들어가게 됐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증명을 해야지 그게 인정이 되는 그런 항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는 아예 배제되었던 대상들이 그래도 이 정도의 이제 한시적이나마 예외적이나마 이런 제도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도를 누리게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달팽이가 주거 교육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뵙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주거 급여를 받아서 좀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 살고 있냐라고 여쭤보면 고시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랬을 때 계속해서 비판 지점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해외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와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급하게 되는 이제 개인이 나이대가 이제 18세 이상으로 있기도 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관계가 멀어져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뭐 청소년도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요 공동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회적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그 가족으로서 이제 가구를 이제 판단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가깝게 있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함께 꾸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가구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이제 사례자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했던 그런 사각지대들을 또 같이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당사자 A 같은 경우는 20대의 청년이고 다른 지역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부모가 수급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B는요, 만 18세의 성소수자 청소년입니다. 부모로부터 이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탈가장을 하게 되었다고 이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반지하 월세집에서 전입 신고를 하였으나 이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학업을 지속하지는 못했고 이제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과 멀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사자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원가적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이 사람 또한 이제 국가의 복지 정책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들의 피해 경험을 딛고서 그래도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그 지원 기반이 되게 부족한 그 영역에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B는요, 성매매 피해 여성이었는데 기숙사에 현재는 어떻게 들어서 살고 있으나 그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 다들 아시잖아요. 많이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가 안정적인 거주 공간으로서 역할하지 못하는 것이 많고, 그러면 이 이후에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마이홈 콜센터 같은 곳에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물어봤을 때 주거급여 신청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게 신청이 어렵다고 하면 일단 원룸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일정 정도의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더 좋은 원룸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 정도로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그 정도 상담이 있을 수 있죠. 그 정도 상담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적어도 주거급여를 안내 받았을 때 이게 나한테 내가 이거 신청하면 되나 보다, 내 소득 수준이 이 정도니까 되겠네 라고 해서 알아보겠지만 역시나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복지 체계들, 그러니까 복지 제도들이 계속해서 개별로 좀 존재하면서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피해 경험을 통해서 주거 불안까지도 굉장히 큰 삶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이제 떠안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사실 쉼터라는 공간은 그래도 어떤 그 이제 조례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쉼터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개인의 공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그 뭐 공공임대주택 1순위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되게 많은 대상들을 사실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지점들을 당사자분들과 이제 만나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느꼈던 것은요, 이게 계속해서 그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애초에 제도 자체가 너무나 그 좁게만 그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빈곤을 겪고 있고 어떤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따내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도가 존재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방식의 사회 안전망에 구축된 사회일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김기철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이 사회가 주거 정책의 그 기본적인 골조를 전체에 다
뜯어내서 좀 어떤 주택 공급이 주거 정책의 되게 큰 실적이자 되게 큰 목표처럼 여기는 이것을 주거 복지를 사실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좀 다시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이 사회에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호 위원장님 발제를 들으면서는 사실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얘기들도 추후 다음 토론회 때 또 마침 자리가 있긴 한데 그 부분도 좀 더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은 집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그냥 갖고 있거든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집으로 짓지 않고 사무실, 당구장, 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방을 쪼개서 원룸 장사를 하고 거기가 충분히 그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당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정확히 파악할 방도가 정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에서 그럼 저렴하게 사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월세도 정말 비싸고요. 저도 500에 30이라든가 1000에 50이라든가 이런 숫자로 이제 집을 구하시는 청년분들과 같이 집을 구하려고 동행 서비스를 다니다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돕는 게 최선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너무 열악한 집들이 민간 임대차 시장에 너무 많고요. 근데 주거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집에 산다고 하면 이게 정말 주거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잘 작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 정책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최저 주거 기준 자체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는 면적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지점을 꼭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주거비 부담에서 관리비 부담 때문에 연체를 하게 되고 그걸 이유로 이제 좀 퇴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비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실제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거비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이거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포함한다든가 이런 식은 어렵다. 그거는 되려 임차인의 주거에 다른 이제 또 다른 분쟁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이게 정말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임대차 3법 다음에 이제 토론회 때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 안에서 너무 편법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관리비는 이미 누군가에게 두 번째 월세로서 작동을 하고 있고 근데 이 현실을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 이게 계속해서 주거비 부담을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고 있는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꼭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은 그 위에서 해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좀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주거급여가 어떤 개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요. 사실 그 한 가구가 적당한 그 주거 환경에서 적절한 이제 주거비를 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 개인을 개개인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도 사실 많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제가 이제 자녀가 있게 된다고 하면 그 자녀의 주거 빈곤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거 수당이 사실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거 급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아동 주거 수당의 개념을 같이 도입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의 그 이제 제도 개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외국으로 나가서 어디 유학생으로 살게 되면 저는 주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저도 주거 불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사회가 어떤 사람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의 주거권을 함께 돌보는 그런 사회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주거급여를 통해서도 같이 얘기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입니다. 저희 이제 좀 전에 아마 민달팽 유니언 지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중간 이후부터는 잘 전달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올려드린
링크에 토론문과 그 발제 자료가 다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그 청년주거급여에서의 한계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2021년도에 복지부에서 국토부죠. 청년주거급여 뭐 지원합니다. 월세 받으세요. 뭐 이런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열고 보니까 그 수급 가구 내에서만 가능하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센터에도 그런 질문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의 아버님이 20대 중후반의 아드님과 따님과 함께 원래 2개의 원룸텔을 얻어서 지내다가 도저히 이 월세 감당이 안 돼서, 따님은 또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세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원룸텔 하나를 잡고 따님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강남 쪽에 있는 그 학교 근처를 간 거예요. 아버님은 강북 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거절당한 거죠.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다. 이거 이제 행정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멀리 있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또 따로 살아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버님도 따님도 굉장히 괴로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거급여로서 주거 안정을 꾀하려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 되게 의문점이 좀 제기된 사례였는데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청년 쪽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역시 대상의 포괄성 문제 있다, 이제 이런 얘기로 계속 이제 해주셨고요. 또 중간에 잠깐 전달체계 얘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발제에서 그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다음을 한번 기약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청년 외에도 뭐 외국인이라던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 가장 의문스러운 거는 30세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요즘 청년들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30세는 왜 나온 건지,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가족 해체 얘기는 이미 이전부터 나왔는데 30세는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 너무 열통이 그러니까 울분이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5시 15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자유토론으로 질의와 응답 그리고 발제해 주신 이원호 집행위원장님께서 좀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지금 올라온 질문은 많지가 않아서요. 네. 아까 발제 하신 내용 중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우선 좀 해주실까요? 네, 그거보다 먼저 그 아까 이제 그 남기철 교수님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네네. 그 이 주택 그 품질과 연계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인 평가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에 민간임대 주택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 저도 뭐 당연히 동의하고, 실제로 9.19 고시원 화재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어느 단체에서는 고시원 폐쇄해야 된다라는 식의 아주 강한 주장을 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주장에도 동의는 되거든요. 쪽방이나 고시원처럼 사실상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을 임차하면서 주거급여를 그렇게 열악한 거처를 방치하는 임대인에게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선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심정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주택을 그럼 임차를 놓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딜레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저주거 기준 같은 경우도 강행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실제로 그러면 그 최저주거 기준 이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거 상향을 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저도 이 주거 품질과의 연계는 좀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데, 일정한 그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 자체를 더 미룰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품질 평가하는 제도를 빨리 도입하되 그것의 지원과 규제가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이 품질에 따른 지원이 가야겠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일정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개선할 수 있게 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원들을 결합하고, 그게 단순히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수선할 수 있는 제도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이 수선이 불가능한 열악한 거처 같은 게 사실상 뭐 쪽방의 상당 부분이 그런데 그런 것은 그분들이 결국은 주거 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안에 이 품질을 도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 뭐 지원과 규제가 실제로 이분들의 주거 이동이 가능한 상향이 가능한 것들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정교하고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품질의 규제와 관련돼서는 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뭐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들도 좀 있지 않나요? 네, 뭐 저 그러니까 뭐 여기에선 간단히 다루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품질과 관련된 이 품질 평가 항목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해 놓으면서 그 항목에 따라서 이 품질의 기준들을 나누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는 방식의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 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뭐 고시원이든 혹은 쪽방이든 물론 쪽방은 이제 밀집 지역만 주로 있지만 산재되는 곳은 많이 없기도 한데 이제 본인 부모들이 그걸 운영하다가 이제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런 아드님이 받아가지고 얘를 좀 개조해서 쓰고 싶은데 개조 비용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럴 경우에 공공이 저리로 빌려주고 대신 품질 규정에 맞추도록 하고 여기에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들어오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유도와 규제가 같이 가야 지금의 주택들도 조금 비주택들도 개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 최저주거 기준에는 아직 다중주택에 대한 기준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대로 된 주택을 공급 못한다면 네,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는 방식도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최저주거 기준 개선안도 보면 현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다중주택과 같은 곳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별도로 설정하는 이런 것들도 개선안으로 제안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택들 일종의 고시원 형태와 같은 다중주택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주방이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에서는 어떤 기준들을 적용할지에 대한 것들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법 찾아봐야겠습니다. 어떤 네. 법을 발의하셨는지. 그러면 그런 집은 얼마가 돼야 되나요? 저희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40만 원은 줘야지, 45만 원은 줘야지 원룸텔을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1급지에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1, 2인 가구에 쏠려 있으니까 지금 31만 원이 서울시의 최대 급여 액수 1급지의 급여 액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창문이 있는 고시원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급여는 어느 정도 돼야 되나? 이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주거비의 기준을 좀 논의하려면 그 관리비도 사실 파악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천차만별인 게 그 관악구 신림동 쪽에 보면은 노후 고시원이 정말 많은데 이게 이제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생기면서 그 이제 월세 30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월세를 낮추고 이제 관리비가 분명 고시원 같은 곳인데 관리비가 막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고시원은 관리비가 되게 낮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도시가스나 뭐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것들을 나눠 쓰기 때문에 n분의 1 해가지고 관리비는 모두 합쳐서 3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다, 뭐 이러고 이제 여름철에 에어컨 트니까 3,000원씩 더 내세요.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이제 완전 다른 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주거비에서 그 월세도 물론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때는 이제 임대차 신고제가 좀 잘 쓰였으면 좋겠다 싶기는 하지만 임대차 신고제 자체가 너무 그 이제 편법을 하기 너무 좋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주거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관리비 자체를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이거를 실비 사용료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히 그 관리비를 임대인이 계산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제 뭐 관리비를 투명하게 하자라고 하면은 또 다른 이제 분쟁이 생길 거다라고 이제 평가하면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항할 말이 되게 할 말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거비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거비의 범위 자체도 좀 국토부에서도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사례자분들을 보면서 좀 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 임대료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최저주거 기준에 부합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적정 임대료가 도대체 뭐냐랑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해외에서는 뭐 표준임대료제도 혹은 비교임대료제도 또는 공정임대료제도라고 얘기하는 주택의 위치나 상태, 그다음에 뭐 면적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의 그 인근의 주택가 등 비교했을 때의 적정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이런 XY축 표로 해서 공정임대료 혹은 비교임대료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료를 협상할 때 그 비교임대료랑 공정임대료랑 비교해서 이 주택의 임대료가 적정한지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뭐 최근에야 임대차 신고제가 이제 통과되어서 그런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이 한국도 이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측정할 수 있는 공정임대료제도 혹은 뭐 표준임대료제도 이런 것들도 좀 도입되면서 연동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라오는 질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발제는 그냥 한 줄로 이주민 포함만 언급했고 지수위원장님께서 좀 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뭐 비슷하게 최근에 뭐 그 LH 연구원에 계신 분이 뭐 파리 사회주택 관련된 책을 쓰시면서 강의하신 걸 들어봤는데 그분 강의의 시작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가난한 유학생으로 파리에서 십몇 년 동안 살 때는 집 걱정을 안 했는데 처음에 집을 구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들어가면 계속 살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도 제한이 되니까 이 집값 뭐 월세 오르는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서 집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맞벌이를 하고 나름 국책연구기관에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도 2년마다 한 번씩 전세값 올려주는 걱정, 집 걱정 이런 걸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의 주거급여 체계가 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그렇고 국민이라고 하는 이 국적 이 제한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특히 뭐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이 실제로 국제적인 표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주민에 대한 뭐 주거 급여뿐만 아니라 사실 주거복지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이런 것 역시도 좀 선진국 수준답게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와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그 사회보장 정책에서 보면 상호주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게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같은 거 적용해서 그 원칙을 많이 써요. 건강보험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비교적 포괄적으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주민이 우리나라 와서 할 때 건강보장을 잘 안 시켜주는 이유로 상호주의를 걸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너희 나라 쪽에 가서 있을 때 보니까 건강보험 잘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쉽게 안 해준다. 이 상호주의 비슷하게 해서 그걸 막는 논리를 많이 쓰는데 그게 참 묘하게 우리가 건강보험은 그나마 포괄성이 좀 높은 제도인데 그러면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논리로 너희는 우리만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상호주의로 너희는 또 배제할래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우리나라가 보편성이 되게 약하고 좀 특수한 제도들 있지 않습니까? 주거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는 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고 그냥 안 하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유럽 가서 공부하고 뭐하고 할 때는 그 범위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정책에 적용을 받잖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지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이 주거정책은 좀 약간 규범이나 이런 거 없이 조금 예산 맞춤형으로 가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논리도 빈약하고 어떤 일관성도 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러니까 주거 정책이 되게 저는 그 가족 중심의 어떤 그 복제에 대한 개념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로 네. 이제 어떤 개인이 월세로 이제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전세 정도로 나아가서 어느 정도 이제 축적을 통해서 빚을 져서 집을 사고 거기에서 이제 자녀를 양육해서 이제 키우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결혼할 때쯤 되면은 오른 집값을 이렇게 잘 계산을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주거나 노후 대비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계속 그 개인에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떠넘기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돌봄에 가장 그 처음 가닿는 것이 이제 가족일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가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한국 사회가 그 돌봄의 영역을 계속해서 그 자기 책임으로 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나는 이 정도는 책임 안 져라고 하면서 보는 것들이 저는 그 이주민에게서도 드러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 가구들이 계속해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좀 그들이 갖고 있는 주거권이 좀 더 가볍게 여겨지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주거 정책에서 특히 많이 드러나는 게 이 주거급여 안에서도 좀 보여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세가 서구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제 주거 보장이나 사회 보장에서는 기본 원칙은 개인 보장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때로는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뭐 모여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 그건 너희들의 삶의 선택인 거고 국가의 보장은 개인 보장이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사는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걸 못 따라가고 가족 중심으로 딱 가니까 이제 그 30세 미만 성인 청년들에 대한 분리도 딱 그런 셈인 거죠.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되지라는 건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는 아니면은 현대적인 패러다임에서 볼 때는 야 이게 무슨 뭐 조선 시대도 아니고 고려 시대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냐 왜 혼자 나와 사는데 왜 가족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개인으로 받아야 할 주거급여가 해소될 이유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주거급여나 모든 이런 사회보장의 기본 수급 단위로 전제 원칙은 개인이 일단 제일 우선이다. 그리고 그 개인이 어떤 형태로 모여 사느냐는 다 특별한 형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재단하는 건 지수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피해자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사회 공공구조의 차별성이나 배제성이나 뭐 운영의 엄격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아마 그런 성격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중위소득도 120%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월세 지원을 하겠다 청년에게 물론 이제 그 생애 주기가 되게 길고 그 청년 시기가 19세부터 34세까지 긴데 그중에 딸랑 10개월 지원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도 높이고 그래도 20만 원씩 월 정액으로 쭉 가겠다는 거는 좀 그래도 앞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청년 주거급여를 그것과 이제 조금 연동시켜서 생각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고 서울형 주택 바우처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중고령이 되다 보니까 자꾸 청년한테만 뭐가 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중고령 단신 가구도 계속 고시원이나 쪽방에 남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대로 이러다가 노인 되겠다 이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형 주택 바우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산발적인 것들이 정리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산발적이고 그리고 사실 그 청년 주거 정책이라고 했을 때 그 이행기에 놓여 있는 그 청년에게 어쨌든 간에 그 이제 부모로부터 자산을 지원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주거 불안을 사회가 다 같이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 필요하긴 하나 사실 그 모든 어떤 지원들이 이 사람은 청년이기 때문에 다 합당해, 다 당위가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그 지원하는 그 금액도 너무 조금해서 전 진짜 처음에 그 보면서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응? 이러면서 숫자 잘못 봤나? 이러면서 좀 놀랐던 게 있고 사실 그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소득 그 수준이 150%까지도 이제 반영이 되고 근데 대신에 10개월에 20만 원인데 그거를 가지고서 정책 취지 중에 하나가 주거 상향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하는데 사실 총 200만 원 가지고서는 이사비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의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좋은 정책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더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그 어떤
위기라는 게 주거 불안이라는 게 딱 한시적으로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번의 계약도 사실 보통 2년인데 10개월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책이 그래도 좀 다양한 영역에서 좋은 그 이제 인사이트를 주거나 아니면 좋은 이제 무기 여기는 네네. 이런 게 있다 라면서 그렇게 좀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월세 지원을 하면서 비주택 주거 상향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거불교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 환경이 어떤지 품질 같은 것도 계속 파악하고 이 품질이 더 나은 곳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주거복지 서비스가 같이 계속 이제 연동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던 거기 내용에서는 그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상향 지원 같은 것들도 충분히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이 담겨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비주택 주거 상향 지원 제도가 있고 그걸 이제 각 자치구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에서도 이제 그런 정책들을 많은 이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안내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더 집중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고 이제 이후에 대선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런 거 대선 후보들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이 나라에 있는 비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최저 주거 기준 밑에 사는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제가 주거 전반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이제 늘 이제 뒤로 밀린다. 이런 게 늘 아쉬운 지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6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에 5인 가구가 살아요.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에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거나 저희가 챙겼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안 나와서 저희가 이제 공공부조로서의 주거급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 포괄성 말씀을 해주시면서 선정기준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생계급여에 묶여있는 선정기준 이거 문제 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제 벗어났으니까 연령 기준 30세도 한번 없애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래서 예산도 확대해보자.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러기 위한 그런 기반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뭐 외환위기 때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월세가 계속 이제 많이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로 살더라도 그 집에서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조금 추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달책 얘기도 저도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주거급여 신청하면 법상으로는 60일 이내, 30일 이내는 돼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은 90일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90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휴일을 포함한 건데 신청 당사자로부터는 그게 90일 전체로 느껴지는 거죠. 3개월 뒤나 결정이 되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월세 체납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건데 체납된 월세는 긴급복지지원법으로는 지원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물어물어 주거급여 신청했는데 또 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생계급여 선을 소득이 넘어가면 자기부담금까지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예측하거나 기대했던 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니까 제도에 대한 실망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사하지만 실망하는 거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전달체계 얘기도 다음엔 언제 한번 우리가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4분 남았는데요. 이제 발제자분과 토론자분 각각 정리하는 말씀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 얘기했듯이 이 주거권의 요소들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주거급여 하나만으로 주거급여를 아무리 개선한다고 하고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 저희가 토론할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이런 것들과 결합돼서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야지 되는 문제여서 향후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워낙 오늘 발제자께서 좋은 이야기 잘 해주셔서 뭐 특별히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거복지 정책 중에서 사실 주거가 주택이라는 하드웨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정책 집행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집을 짓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거에 비해서
주거급여 제도가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다른 대책들이 모자랄 때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일단 정부가 빨리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거급여만으로 뭘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정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좀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만 급한 주거권의 취약성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달 체계라든가 아니면 보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체계가 미비한 만큼의 좀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주거급여 제도 마지막 발언에 앞서서 앞에 이제 토론자분과 발제자분이 얘기해 주신 것들을 전 정말 다 공감을 하고 어쨌든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주거급여 제도가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중간에 음향이 좋지 않아서 조금 흔들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음에 또 만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저희 쪽에 질문을 주시거나 여기 주관하는 단체 쪽에 질문을 주시면 다음에 또 더 정교한 토론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그 일전에 조금 됐긴 했는데 쫓겨난 사람들 도시빈곤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라는 책을 재미나게라기보다는 조금 마음 아프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미러키라는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룬 거예요. 근데 이제 주거급여를 이제 지급해야 되는데 미국 사회는 또 그렇지도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주택 품질을 갖춘 곳에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집을 찾아주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런 집에 살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쫓겨나도 제도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발제자나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제도가 다 정합성을 가지고 가야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청취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다 관심 가지시니까 들어오셨겠지만 이 책도 한번 틈틈이 읽어보시면 훨씬 공감대가 생기겠다.